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교재 38쪽을 보시면 권리의 충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권리의 충돌도 박스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권리가 충돌하는 거니까 권리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 권리의 충돌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권리를 했다가 우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권리의 충돌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충돌은요, 하나의 객체 위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이렇게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 발생 시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리 충돌의 문제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있고 여기에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겠죠. 이때 1번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이때 을에게 돈을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담보가치가 있으니까 또다시 2번 저당권 설정을 해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또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월세 받고 이것을 갖다가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임차권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때는요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2개 제한물권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까지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요. 그럼 이때 돈을 갖다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의 권리를 갖다 우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리 충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 상호 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요. 이때는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 소유권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저당권자인 을 또는 병이 경매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 물권하고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 물권하고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요. 이때는 공시가 됐으니까 시간적 순서 따라서 시간적 순서니까 순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순위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이 싸우는 거죠. 따라서 이때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제한 물권끼리 충돌하게 되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전부 다 경매할 수 있는데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1번 저당권자가 자기 돈을 갖다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요거는 동일한 종류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이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시간적 순서,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채권 상호간이죠. 채권이라고 하는 건 계약입니다. 그래서 채권끼리 충돌이 있게 되면 채권 상호간에서는 그 계약의 내용이 공시가 되지 않죠. 따라서 채권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가 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그 계약의 내용은요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물권과 달리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채권자들은 서로 평등합니다. 따라서 채권 상호간은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산 전일 때에도 평등하니까 이때에는 임의 변제가 가능하죠. 따라서 채무자가요 채권자를 딱 불러가지고 돈 갚을게요 라고 임의 변제할 수가 있고 이때에는 아무나 먼저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선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선행의 원칙. 내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내가 먼저 받겠습니다. 이 말 못하고요. 내가 빌려준 돈이 더 많으니까 내가 더 빨리 받겠습니다. 이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금액과 상관이 없이 순서와 상관이 없이 먼저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산 이후도 역시 채권자가 평등하죠.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이 됐을 때죠. 판사님 죄송한데 제 재산 가지고 모든 거 변제하지 못하니까 판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파산을 했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에는 임의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을 했다가 신청을 해놓고 채권자하고 친하다고 해서 먼저 불러가지고 다 주거나 덜 주거나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 변제는 못하고
이때는 평등하니까 비율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 비례가 적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권과 채권. 자,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충돌에서는요.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죠.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가 되는 것이고 채권은 상대권, 대인권이니까 그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물권 우선입니다. 물권 우선.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공짜로 빌려주고 나서 다시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지상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하고 사용대차가 충돌하게 되면 이때 지상권은 물권이고 사용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요.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갖추어진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춘 채권이 있을 때 이 채권은 시간적 순서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임차권이라든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을 때는 이때는 물권과 충돌하게 되면 시간적 순서에 의한다. 시간적 순서, 순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간을 갖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언제나 우선하는 게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최우선 변제 특권 그래요. 최우선 변제. 그래서 최우선 변제 특권은요. 공공복리를 갖다가 실현하는 것이고 경매가 됐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그래서 소액보증금을 갖다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 임차인은요. 쫓겨나게 되죠. 불쌍하니까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빼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사장님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가 불쌍하죠. 따라서 체불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분,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경매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상환을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 이 비용상환 청구권, 이것도 역시 우선 변제 특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라든가 그 다음에 근로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비용, 근로자, 그래서 체불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분,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경매실행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권, 이러한 것들은 최우선 변제 특권에 포함이 된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확인 문제 하나 잘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쪽에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권리와 의무의 장에서 100% 나오는 것이 바로 제5장이죠. 그래서 제5장, 신의 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요건 100% 정확하게 확인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제5장,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제2조, 조문 보세요. 1항, 권리의 행사 가르쳐 놓으시고 의무의 이행 가르쳐 놓으세요. 따로따로 가르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법률 관계가 있는 쌍방 당사자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요. 법률 관계가 없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죠. 왜? 권리라는 말만 있지 의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를 실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배권을 갖다가 실현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구권은요. 상대방한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행위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이 권리 실현이죠. 형성권은 법이 정한 효과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변권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가 있을 때 거절하는 것이 항변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는요. 우리가 무제한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갖다 행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갖다가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권리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41쪽에 보시면은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성격이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이거는 일반 조항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일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건이라든가 그 효과를 규정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또 신의칙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일반 조항으로서 요 위반의 요건이라든가 그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추상적 규정. 그 다음에요. 2번에 보시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중복 적용이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요. 서로 겹쳐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신의칙 위반의 효과를 보면 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했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위반의 효과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보셨던 것처럼 권리 행사, 의무의 이행 이렇게 둘로 나누죠. 따라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을 하게 되면 권리를 잘못 쓴 거니까 권리 남용이 돼버립니다. 권리 남용.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을 했으니까 권리를 잘못 쓴 거죠. 권리 남용이 되고요. 따라서 또 의무의 이행을 살펴보면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그 의무 이행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의무는 약속입니다. 약속인데요. 약속을 했다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때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을 하게 되면 권리 남용이 되거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 권리남용은 신의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요. 개념만 구별하고 있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곧 권리남용이고 권리남용은 곧 신의칙 위반이니까 양자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죠. 이 강행규정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니까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당사자가 신의칙 위반입니다. 아닙니다. 권리남용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주장 또는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이 법원의 판사가 직권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고려한다. 직권으로 고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었을 때 법원의 판사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행 규정이다. 또 이러한 것들은요, 통치 규정이니까 재산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했다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특약을 맺는 것은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특약으로서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요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니까 보충적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최후에 적용되는 수단이지 가장 먼저 최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가요 이렇게 법률관계를 딱 맺었을 때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써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4번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우리가 신의칙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해서 반복되는 거니까 경험칙 또 다른 말로 상식 조리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뜻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이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때 쌍방 당사자에게 이익을 챙겨주라는 원칙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있는 쌍방 당사자가 서로에게 이익을 챙겨주라는 원칙입니다. 이익을 챙겨주라는 거.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법률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이 이익을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제3자는 신의칙 위반을 적용할 수가 없다.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사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채권법에서 시작이 됐다. 채권법. 당사자 관계, 쌍방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은 쌍방 당사자가 서로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연역 나와 있죠. 자, 신의성실의 원칙의 연역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유래가 됐고 언제 시작이 됐느냐. 그래서 이 유래는요. 로마법에서 시작이 됐고 이것을 갖다가 근대민법에서 최초로 성문한 나라는 프랑스 민법이고 이것을 갖다가 채권법 해석 기준, 계약 해석의 표준으로 삼은 나라가 독일이고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사법 전체의 지도 이념으로 삼은 나라가 바로 스위스죠. 그래서 로프 독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시작이 되었고 채권법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 민법에서 최초로 성문화했고 그 다음에 독일 민법에서는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채권법의 지도 이념으로 삼았고 채권법은 계약이니까 계약 해석의 표준이 되는 거죠. 스위스라고 하는 것은요 더 넓게 이러한 것들은 사법 전체의 지도 이념으로 삼자. 사법 전체의 지도 이념으로 삼은 것이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요 민법에도 적용을 하고 상법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스위스의 태도를 갖다가 본받아서 모든 법률 관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을 해줍니다. 모든 법률 관계니까 사법 관계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공법 관계도 적용이 되고 공사법 관계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써먹지 않는 것은요 제한능력자 규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니까 상대방은 신의칙을 적용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공공복리를 갖다가 실현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법적 안정성 질서 유지가 아니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 실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구체적 타당성 실현을 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 안정성 질서 유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죠. 우리가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해석의 기준은 목사 임신이 있습니다. 목적, 사실, 인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했을 때 해석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요. 성문법으로 만들게 되면 글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엄격성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된 제정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갖다가 보완하는 보충적 기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법을 갖다가 고쳐서 해석할 수 있는 수정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을 하게 되면 둘로 나눈다 그랬죠. 권리 행사가 위반하게 되면 권리남용이 돼버리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을 위반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을 하면 권리남용 또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딱 적용을 하게 되면 권리 창설적 기능도 있고 권리 소멸적 기능도 있고 권리 변경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설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변경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소멸적 기능이 있는데요. 창설적 기능은 없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 새롭게 권리와 의무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상대방한테 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없던 권리와 의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부수적 주의무 그러죠. 따라서 부수적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 의무라든가 고지 의무라든가 그 다음에 배려하고 보호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요.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갖다가 해제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부수적 의무, 설명 의무를 갖다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불완전 이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갖다가 인정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43쪽 오른쪽 판례를 보면 자 1번 판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갖다가 운영하는 단기 임대업을 하는 경우 그래서 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텔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콘도라든가 돈 받고 재워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 신체를 갖다가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반 장기 임대차가 아니고요. 단기 임대차는요. 한 걸음 더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주된 목적인데 이때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는 주된 목적뿐만이 아니라 부수적 의무로서 환자의 소지품을 갖다가 보호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이때 병원은요. 그 환자의 소지품을 갖다가 보호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아파트 분양자 나와 있죠. 아파트 분양자는요.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가요.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하면서 아파트 그 분양하고 있는 그 단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든가 공동묘지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설명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때는 부수적 주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러한 경우에는요.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침묵 부적이한 사기까지 성립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적 효과는 요거는 사정 변경이고요. 권리 소멸적 효과는 권리 소멸. 그러니까 뭐요? 실효의 원칙이죠. 요건 뒤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쳐 놓으시고 정의관념을 갖다가 벗어난 거니까 위법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4쪽에 보시면 우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요. 사법관계도 적용이 되고 공법관계도 적용이 되고 공사법관계도 적용이 되고 형성권 행사가 됐든 항변권 행사가 됐든 전부 다 적용해줘요. 전부 다 적용을 해주는데 이러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거래를 했을 때에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제한능력자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는 거니까 제한능력자한테는 무조건 이익을 챙겨주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강요하는 거죠.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거래한 상대방은 신의 측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물품을 구매한 후에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고 신의 측 위반이 아니다. 판례 읽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부모님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파생 원칙은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실회의 원칙이 있고 금반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생 원칙 전부 다 기억을 하시는데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어요. 사정 변경.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의 내용을 갖다가 뜯어 고칩시다. 계약을 다시 체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했을 때는 이때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 관계가 있을 때 갑도 이익을 얻고 을도 이익을 얻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을이 손해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로 바뀌었으니까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요 계약을 뜯어 고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정 변경의 원칙에 관해서는요. 우리 민법에는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사정이 변경이 됐으니까 계약을 뜯어 고쳐도 돼 라고 하는 일반 규정은 없고 개별 규정으로 존재합니다. 개별 규정. 개별 규정은요. 총칙이 없고 물권이라든가 채권에 흩어져 있다고요. 물권을 예를 들면 지료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을 갖다 예를 들게 되면 차임증감 청구권처럼 그래서 개별 규정에 있다. 따라서 법의 조문이 있으면 법조문대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법조문이 없으면 판례가 해결하는 거예요. 판례. 따라서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관해서는요. 사정 변경. 따라서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관해서는 해제냐 해지냐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사정 변경에 있어서 해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허용이 됩니다.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당사자 쌍방이 예측하지 못하고 즉 예견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귀책 사유 고의과실 잘못이 없을 때 이때는 개인적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두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따라서 계약의 해제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했거나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해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 해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해지는 인정을 해주는데요.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 계약관계 외상거래에 있어서 이미 채무가 확정이 되어 있을 때 확정된 채무, 요 확정된 채무에 관해서는 채무가 이미 발생이 되고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지를 못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은 불확정 채무에 관해서만 해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지는 계속적 거래관계 외상거래라든가 근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거래관계라든가 근보증이 있을 때는요. 이때는 보증인의 지위에 사정이 바뀌게 되면 이때는 확정 채무는 여전히 책임을 져서 해지를 못하지만 불확정 채무일 때는 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보실 때요. 사정 변경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밑줄 쫙. 그 다음에 해제냐 해지냐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해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예외적으로 된다. 해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확정 채무는 안 되고 불확정 채무는 가능하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 계약의 해제라든가 보증계약의 해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신료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6쪽에 보시면 신료의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신료의 원칙, 요거는요, 금반원 원칙과 마찬가지로 모순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순금지. 네가 앞서서 행위한 것하고 지금 주장하는 행위는 모순이니까 앞선 거, 그거 주장하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 실효의 원칙이에요.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은 현재의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권리 불행사의 적극적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의무자는 저놈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새롭게 법률 관계를 진행하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진행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뒤늦게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믿은 게 전부 다 무너져 내리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너는 적극적으로 불행사를 갖다가 보였으니까 그 권리 주장하는 거 안 돼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신료의 원칙 그래요. 따라서 너 권리 주장하지 마라고 하는 게 실효의 원칙이에요. 너 권리 주장하지 마. 자, 그래서 실효의 원칙 뜻을 갖다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의 권리자가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적극적 불행사의 모습을 보였을 때 권리 상실이죠. 자, 그러면 이때 신료의 원칙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 신료의 원칙은요, 요거는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권리를 갖다가 대상으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단 가족법상의 권리는 실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가족법상의 권리는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실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지청구권을 갖다 예를 들잖아요. 그래서 인지청구권은요, 혈연관계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내 어머니가 맞습니다. 내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인지청구권은요,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고 잠자코 있다가 상속받을 목적으로 뒤늦게 행사하는 것은 이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청구권은 포기각서를 써도 무효, 시간이 경과해도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2번 보시면 적용되는 권리 나와 있어요.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리에 대해서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로 소유권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형성권 행사라든가, 고용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도 당연히 실효의 원칙을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권리로서 인지청구권, 그래서 아버지가 맞습니다, 어머니가 맞습니다, 이렇게 혈연관계를 따가 확인하는 것은요,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가지고 그 혈연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실효의 원칙을 따가 반영한 것이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만 실효하는 것은 아니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데 실효의 원칙은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만 실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권리는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멸시효는요, 채권 또는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채권일 때, 그 다음에 매매 상사채권이죠. 상사채권 5년, 그 다음에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세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5가지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데요. 그것 말고도 실효의 원칙은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판례를 따보시면 1번 1년 4개월가량 전에, 즉 16개월 전이죠. 이때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오히려 돈 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토지를 팔았는데요. 그 토지를 했다가 매수인이 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돈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서 해제권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매도인이 해제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 16개월쯤 지난 다음에 돈 내놔라고 대금 지급을 청구한 거예요. 대금 지급을 때 청구하니까 매수인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줬겠죠. 근데 뒤늦게 다른 사람이 돈 더 준다고 하니까 매도인이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돈 달라고 했으니까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돈 줬는데 뒤늦게 해제하는 건 안 돼. 실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려면, 즉 신료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여기 정당한 사유가 알아쳐내시고요. 여기 정당한 사유는요, 침묵, 부작위와 같은 소극적 불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도 가만히 있고 아무 말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적극적 불행사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 불행사.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건축했다는 사정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소유권이 실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건 실효가 아니에요. 적극적 불행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근로자들이 면직 후, 즉 근로자들이 직위에서 나간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그래서 분명히 면직이라든가 해고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해서 다시 면직의 무효라든가 해고의 무효를 갖다 다투는 것은 신료의 원칙상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보시면 금반원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금반원의 원칙인데요. 이것도 무슨 금지죠? 금반원은요, 말 바꾸는 거 금지입니다. 말 바꾸는 거 금지. 자,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금반원. 그 금반원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금지입니다. 자기가 한 말은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해놓고 그 말을 갖다가 믿고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자기가 한 말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면 상대방은 그 법률 관계를 무너뜨리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말한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말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한 거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예로서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그 대리인이 무효입니다. 추인 거절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행 규정을 갖다가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요 판례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7쪽에 보시면 금반원의 원칙을 인정한 판례. 금반원의 원칙을 했다가 인정을 했으니까 요거는요, 말한 대로 지키는 것이지 말한 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세입자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작성해 줬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빌리고 싶은데 임차인 때문에 그 금융기관이 많이 못 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채권자인 저당권자한테 임대차 보증금 권리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하나만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 확인서를 믿고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돈을 더 많이 빌려준 거죠. 해가지고 임대인이 돈을 갖다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가 됐을 때 확인서를 써줬지만 나는 사실 돈 받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자인 채권자한테 임대차 보증금 받을 거 없어요. 이렇게 확인서 써주면 경매가 됐을 때 한 푼도 못 받는 것이지 말을 바꿔가지고 돈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에서 내 돈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은 금지입니다. 따라서 신의치 위반이다. 그 다음 2번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을 하고 자 역시 또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 그러면 끝난 거죠. 문제를 갖다가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행동을 갖다가 저질렀으니까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해고의 무효라든가 사직의 무효를 갖다 다투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손으로 작성하지 않고 제3자가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해고 무효를 다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손이 아닌 제3자 또는 형의 손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해고 무효를 다툴 수가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떠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아들이 멋대로 대리행해놓고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그 대리행이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 바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반원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자,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강행규정은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무효인 계약이죠. 이걸 갖다가 그 무효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말을 했으니까 그 계약대로 책임을 져. 이러면 강행규정 위반하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지 금반원 원칙 위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판례 밑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하자를 간과한 채. 간과는 뭐예요? 지나간 채요. 그래서 채무자가요. 채권 양도가 됐을 때 채권 양도인으로부터 야 네가 나한테 줄 돈을 냈다가 채권 양수인한테 줘라. 채권 양도인한테 들어야 되는데 채권 양수인이 네가 줄 돈을 나한테 줘라. 이걸 들은 거죠. 알았어요. 내가 갚을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갚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주장할 수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의 하자 절차를 지나간 채 채권 양수인에게 돈 갚겠습니다. 변제 약속을 해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치유가 되었는데 다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나는 돈 못 갚겠습니다.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다. 그 다음 2번 자신이 연대 보증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해서 그 타인이 대신 연대 보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갖다가 책임질 테니까 이름만 빌려줘 해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이름을 빌려서 연대 보증이 돼가지고 책임을 지은 후에 서류상으로 네 이름으로 됐으니까 네가 물어내라고 하는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시효 원형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된 시효 주장.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을게요. 무조건 갚을게.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을게요. 무조건 내가 소유권 주장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정을 해놓고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거나 취득시효 주장하는 것은 말을 바꾼 거니까 이거는 신의칙 위반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중요한 거요. 종전토지 소유자. 종전토지 소유자 가르쳐 놓으시고 종전토지 소유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전토지 소유자 예전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따라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권리자가 아니니까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의 원칙에 있어서 권리 불행사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자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는 실효의 원칙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실효의 원칙에 있어서 권리 실효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의 권리자뿐만 아니라 종전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도 고려하게 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 여부는 실효의 원칙에 있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자 사정 변경 가르쳐 두시고 사정 변경이니까 해제냐 해지냐를 찾아야 돼요. 해제니까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 청구권 나왔습니다. 인지 청구권은요 포기 각서도 무효고 시간이 경과해도 절대로 실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 법률 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요 이거는 일방 당사자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 측 사정도 고려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쌍방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 사정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채권자 측 사정도 당연히 고려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문제 몇 개 나와 있죠. 1번, 2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보시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개념하고 판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이것도 강행 규정이고 통칙 규정입니다. 그럼 이때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요. 법률관계가 있는 사람도 주장할 수가 있고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3자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신의칙이고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에요. 자, 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요. 이거는 로마법에서 유래가 됐고 독일에서 최초로 성문화했죠. 독일은 시카네 금지라고 그랬어요. 시카네를 금지한다. 요 시카네라고 하는 것은요. 해칠 목적으로 하는 권리 행사라고 그랬어요. 해칠 목적으로. 따라서 독일에서는요. 해칠 목적 고의가 있을 때만 금지가 되고 고의가 없을 때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해칠 목적이 있을 때 금지가 된다. 이런 조문이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권리 남용의 요건에 관해서는요. 권리 남용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민법과 달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칠 목적 고의가 있을 때 권리 남용에 대해서 금지가 된다는 독일 민법과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됐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됐던 스위스의 태도를 갖다가 본받은 것이지 독일의 태도를 본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객관적 요건은요.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행사 또는 불행사의 모습. 행사를 해도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고 행사할 자가 행사하지 않아도 즉 불행사가 있어도 권리 남용이 될 수 있어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친권 남용, 권리 남용이 되죠.
또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 무단 건축자를 했다가 내보내지 않으면 역시 불행사에 한 이것도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해도 남용이 될 수가 있고 불행사도 남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요. 행사가 됐던 불행사가 됐던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위법해야 됩니다. 위법성. 이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요. 행사 또는 불행사 위법하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감추어진 게 있죠. 감추어진 건 뭐요? 해칠 목적 고의입니다. 고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설과 판례는 불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학설은요. 우리 민법 자체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주리적 판례가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학설과 판례는 불일치한 거예요. 불일치. 그래서 우리 판례는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법할 것, 고의가 있을 것, 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는 권리남용이 있죠. 상계권 행사라든가 상표권 행사는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건을 갖다 갖추게 되면 이 주관적 고의는 입증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고의, 해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원 판사가 객관적 사정에서 요건 뭐요?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따라서 권리를 갖다가 남용한 위험이 있는, 그래서 남용의 의심을 받는 자가 객관적 사정, 행위를 또 저질렀을 때에는 그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주관적 고의를 추인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49쪽에 보시면은요, 박스를 보세요. 그래서 판례는 통설은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고, 학설이죠. 주관적 요건은 요건이 아니다. 판례는 뭐요?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리적 판례예요. 그래서 1번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서 해칠 목적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줄 끝에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위법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별표 해놓으세요. 권리 행사에 의해서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이를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요때 즉 이익과 손해가 불균형이 있다고 했을 때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이 성립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값이 임대료 챙기고 임차인이 영업이 안 돼서 손해가 크다고 했을 때 임대인을 무조건 나쁜 놈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러한 이익과 손해가 현저히 불균형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권리남용은 성립하지 않고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주관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고의를 인정, 추인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추인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50쪽에 보시면 3번 예외적 판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주리적 판례인데요. 예외적으로 상계권 행사라든가 상표권 행사는 주관적 고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 이때 권리남용이 적용이 되면 이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죠. 재산관계, 가족관계 전부 다 적용이 되고 권리남용의 판단 여부는 강행 규정이니까 법원의 판사가 직권 고려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남용의 효과가 나옵니다. 세 줄이죠. 권리를 일단 남용했다는 얘기는 권리를 잘못 쓴 겁니다. 권리를 잘못 쓴 거니까 이 권리남용이 있게 되면 권리행사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남용이 되면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권리박탈 여부인데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 권리를 잘못 행사하게 되면 권리를 박탈해버리겠다 이런 조문이 아니죠. 따라서 권리남용이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권리가 박탈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권리가 박탈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권리 박탈한 법에 규정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요. 거기 판례를 했다가 우리가 보시는데요. 자, 50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판례 1번 보세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초한 항변권 행사. 이것도 당연히 신의 측, 권리남용 금지 원칙 전부 다 적용을 해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갚겠다 떠드는 바람에 채권자가 중단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네 말을 믿고 법원에 갔으니까 갚아오라고 했더니 뒤늦게 나는 그거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못 갚겠습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신의 측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요한 거죠. 강행 규정을 갖다가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도 아니고 신의치 위반도 아니죠.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인행입니다. 강행 규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강행 규정 위반을 해가지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계약대로 해줘 그러면 법을 위반하라는 결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하는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신의치 위반도 아니고 권리남용도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소멸시효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치 위반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따라서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서 물어주는 관계는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도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것들이 권리 남용이 되느냐 신의치 위반이 되느냐 이러한 것들은요 글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판례 보시면 자 판례 또 나와 있죠. 나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의 경매 절차에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건물이 신축 주임을 알고도 낙찰을 받고 나중에 완공된 건물에다 철거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나대지는 지상물이 없는 거죠. 지상에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깔끔한 요 토지를 갖다가 담보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채무자가 빌린 돈 가지고 집 짓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을 갖다 짓는데요. 이 건물을 갖다가 짓는 도중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경매에 붙여버린 거죠. 근데 그 채권자가 경매를 갖다 진행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병이라고 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 진행 중이었다더라. 그걸 알고도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 건물 완공된 걸 다 철거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요. 이거는 뭐요? 예,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왜? 저당권 담보 설정할 당시에 없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당권 설정 당시로 되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나대지를 담보 설정하고 나서 건축을 했을 때에는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그 다음에 2번. 피상속인 생존 시에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거니까 상속재산이 없었을 때 한 포기죠. 따라서 피상속인 생존 시에 상속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후에 상속을 했다가 해주세요라고 말 바꾸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갖다가 매수한 매수인이 그 토지를 갖다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갖다 매수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그 토지를 갖다 산 거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 갖고 있는데요. 을이 사는 거예요. 토지 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토지는 초등학교가 경계침범이 있습니다. 알고 샀어요. 알고 산 다음에 그 경계침범을 이유로 초등학교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철거해버리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 철거를 다 청구한 사람의 이익하고 그 학생들이 받는 손해가 커다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유권 행사로서의 철거남용, 그러니까 철거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소유권 자체는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송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요. 토지를 갖다 제공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보상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 송전선 철탑이 설치가 되고 나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철거를 갖다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왜?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써도 좋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거 토지를 갖다 사용하지 못해서 받는 손해를 갖다가 보상받은 적도 없고 토지를 제공받은 적도 없으니까 뒤늦게 철거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그 다음에요. 주택 소유자인 해외 이민간 따님이 국내에 있는 그 부동산에 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명도 청구하는 것은 이거는 권리남용이다. 또 반사일서로서 무효이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사건의 보호가 있는데요. 개인의 권리는 재판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시간과 경비를 단축하기 위해서 재판의 분쟁의 해결 제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사력구제가 인정이 되죠. 사력구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사력구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필요한 자력구제죠. 자력구제는 점유권에 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소유권을 갖다가 기초로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점유권에 기초해서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권리, 사건의 보호는 읽어만 놓으세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 쭉 보시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61쪽에 권리의 주체가 나오죠. 요건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